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할 주제는 기준금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 기준금리 하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한국 기준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미국도 인하했죠. 근데 좀 특이했던 건 보통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이 인하를 하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한국이 먼저 인하를 했죠. 뭐 달리 보면 한국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전보다는 아무래도 증시는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두고 봐야겠죠. 여기 보면 미국 경제학자들이에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 사람들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이다. 아니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내리는 결론은 똑같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대부분 이런 결론을 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막 내죠. 이런 걸 갖고 서로 갑론을박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과거였으면 뭐랄까요? 그냥,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저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현재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소위 뭐 요즘에 한일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연장을 했나요? 연장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러저러 문제가 많죠? 그리고 또, 홍콩 사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제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탄핵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들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만 만드는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매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뉴스를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신뢰받는 그런 언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파웰 의장이죠. 파웰 의장이 현재 경제 지표가 괜찮다면 난 지금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금리를 유지할 거다. 계속 적절히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2019년 초 처음 금리 인하할 때도 이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안 하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하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랑 많이 싸웠다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3번 인하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경제 지표가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더 내릴 수도 있겠죠. 음.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래서 금리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그때 미 연준 의장이 이제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고 그때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정한 게 있는데 미국은 앞으로 향후 경제 성장률을 3%로 연 3%로 목표치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거를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3%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연 2%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GDP겠죠. 국내 총 생산량,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또
경제 성장률의 밑바탕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통화량은 무조건 늘 수밖에 없고, 그 느는 통화량을 이제 그 기준금리로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야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에도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이제 골디락스라는 경제 용어가 그런 얘기인데, 이 골디락스라는 이 소녀가 이 영국 동화인데요. 뭐 곰에게 이렇게 스프를 받았는데 하나는 너무 뜨거웠고 하나는 너무 차가웠고, 경제로 따지면 너무 뜨겁다는 건 뭔가요? 뭐 불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버블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차갑는 애는 뭔가요? 뭐 버블이 터진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가 가장 좋더라. 가장 사람들이 불확실성도 낮추면서 경제도 꾸준히 가장 잘 성장하더라. 뭐 이런 기준으로 미 연준은 지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연 2%로 했고요. 그 연 2%에 맞는 기준 금리를 지금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75를 유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2%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준 금리가 나온 그래프인데요. investing.com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뭐 경제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입문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사이트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2015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였어요. 근데 이게 2015년부터가 아니라 2008년부터 계속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로금리라고들 많이들 아시는데 0.25가 제로금리가 맞아요. 근데 미국은 원체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제로금리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0.25를 유지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제로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6년부터 점점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총 2019년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아까도 마찬가지겠죠. 이 골디락스를 위해서, 계속된 꾸준한 경제성장률 2%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블을 자제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게 GDP를 보면, 총생산량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성장률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 꾸준히 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다른 말로 결국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이 2016년도 이후부터 실질적인 경제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000년대부터 2018년도까지 나온 그래프인데요.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진 이후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점점점 여러 가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낮죠, 실업률이. 그리고 실제 GDP가 상승했던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가 없는 연도를 보면 2016년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실업률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구나, 또는 내리는구나, 낮추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을 때, 이때부터 이전까지는 계속 0.25를 유지하다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과 동시에 기준금리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근데 그 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위험 이자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100% 안전하진 않지만 뭐 적어도 99%는 안전한 게 이제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은 낮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진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니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그 변동성에 대한 이자율까지를 더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기준 금리보다 굉장히 높죠. 높은 거 볼 수가 있죠. 굉장히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3개월 트레저빌, 그러니까 3개월 국채는 그러니까 수익에서 이게 통한채라고도 얘기하고 뭐 환매부 예금 증서, 뭐 CD, 뭐 CMA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바로 예를 들어 이 순간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 순간에 바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채권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채권이 이 3개월물 3개월짜리 채권인데 여기 보시면 이 시장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어, 예를 들어 금리를 인상한다고 예고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기도 시작을 하고요. 그 시장이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말 그대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근데 보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채권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은 시중에 채권을 풀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채권을 풀어버리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채권을 팔게 되고요. 그렇게 팔므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올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시중에 풀렸던 채권을 팔므로 인해서 시중에 풀렸던 통화량을 미 연준은 흡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은 오르고 채권의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빨리 돈을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그만큼 풀렸던 통화량들을 그만큼 과거에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렸던 통화량들이 그만큼 흡수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다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 연준의 목표는 2%예요. 2%. 이 2%에 맞게끔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 당시에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GDP는 계속 상승했고 지금 실업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터져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던 2.5를 유지를 했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환율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금리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왜 내렸을까? 라고 그 이유를 본다면 저는 이 채권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진다는 얘기가 있은 이후에 채권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이시죠?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채권율도 3개월 트레저빌의 채권율도 수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채권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준금리보다 당연히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채권 가격과 3개월 트레저비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준금리는 그대로예요.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위험 채권인 은행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뭔가요? 결국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은행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돈맥경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중에 돈이 돌아야지만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고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채권 쪽으로 가격이 다 몰렸던 거예요. 이러니까 경기가 경기 침체가 가장 무서운 건데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경기 침체를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이 채권의 가격을 이 기준금리 위로 올리기 위해서. 근데 보면 그게 맞는 게 2013년부터 꾸준하게 기준금리를 0.25, 그러니까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점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 시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급격하게 채권 쪽으로 가격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채권의 수익률은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통화량을 늘린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만큼 경기 상황과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금리와 채권과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요. 실제로 미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미국은 괜찮다. 안심을 시키는 분위기를 많이 조장을 하죠. 지금 미국은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뭐 장기 뭐 10년짜리 채권과 2년짜리 채권 자체가 지금 기준금리보다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미 연준이 계속 지금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뭐 둔화된다거나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트를 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까 본 이제 단기채 가격인데요. 2018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을 이유로 보시면 단기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뭐 자금들이 대부분 시장에 유통되어야 할 자본들이 채권 쪽으로 다 몰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단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중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나요? 2016년을 기준으로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 자체는 2016년도 이후로 꾸준히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시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증시 내지는 부동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채권을 얘기할 때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0년짜리 채권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채권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지금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8년도 이후로 10월 이후로 계속 GDP는 지금 떨어지는 기조로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거기에 따라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6년도 이후부터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하죠.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다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통화량에 있어서 지배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 연준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금리를 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금리로 우리가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방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기준금리와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국채와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채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해서 바로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채권의 수익률을 판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골디락스. 결국 기준금리는 실질 GDP에 비례해서 실질 GDP보다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고 높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골디락스 아까 말한 그 뜨뜻미지근한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통화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런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의 증가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 말 자체는 결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타이밍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도 예를 들어 2016년부터 기준금리를 점점점 올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뭔가 통화량이 뭐 준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가 침체가 온다거나 이런 생각만 안 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증시에 투자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시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동안 많이 떨어진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실질적으로 투자라고 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게 주식과 채권이잖아요. 이 주식과 채권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이를 상관관계가 굉장히 마이너스에 근접해 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서 나왔지만 채권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증시는 올랐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결국 우리는 타이밍이 있었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타이밍은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본다면 솔직히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경제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결국 전 세계는 지금 뭐 글로벌 가치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대표되는 것이 이제 중국과 미국인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잘 풀지 않는 이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는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채권의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예전보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인하되고 있고 굳이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나라고 본다면 오히려 증시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채권의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9월이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채권이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지금 증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굉장히 많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오르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해서 뭐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도 한번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금리가 더 떨어질지, 그리고 금리가 떨어짐에 있어서 채권의 수익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